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입니다. 여러 가지 발제 정리를 하면서 당초에 저희가 이 포럼을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이제 준비하는 시점에서 어떤 내용을 담아야 우리 특별시를 준비하는 광주 전남의 어떤 인식의 온도라고 할까요? 그리고 쟁점과 관련된 실제 내용들을 좀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그동안의 또 과정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도출됐었던 또 여러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는, 저희 광주 전남연구원 양쪽에서 좀 정리하는 이런 자리도 한 번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뭐 정리가 어찌 보면 통합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너무나 많은 쟁점과 저희가 어찌 보면 이 통합특별시를 준비하는 과정 모든 것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5국 3특뿐만 아니라 지방 분권의 중요한 기록이 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쟁점 하나하나를 어려운 난제로고 볼 것이 아니라 통합특별시를, 우리가 누리고 살 통합특별시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해안을 찾는 그런 에너지로 좀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문제의식을 좀 가져봤습니다.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이런 순서대로 쭉 그 20분 안에 흐름에 좀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그 자치단체의 광역, 특히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가 되고 있는 통합자치단체를 시도하는 이런 시스템적인 정책적인 의사결정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지만, 이 통합이라는 것이 목표로 했던 것은 전남 광주가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거점, 대한민국의 균형 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거점을 만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통합이라는 어떤 그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이러한 그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점에 전남 광주가 먼저 이런 그 정책적인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정책학을 연구하고 정책 현장에 계셨던 분들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이 모든 다양한 의사결정의 요소들이 이 맞아떨어지는 어떤 시대적인 소명적 환경이 조성이 된 것이 2026년, 25년부터 26년이 아니었을까, 이 대전환의 시기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 환경적인 시대적인 소명을 정책적인 결정으로 의사결정하는 지역에 또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광주 전남이 분리된 이후에 40여 년 만에 또 하나의 광역 자치단체를 만드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됐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월 2일 공동선언 이후에 132일째입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세는 일이 몇 가지 없잖아요. 제가 이제 출산할 때 며칠 남았구나 이런 결정을 했었고, 시험 볼 때 며칠 남았다 이런 거 계산을 하고, 또 한참 뜨겁게 연애를 할 때 그때 며칠 됐다 카운트를 하고 하죠. 그런 것처럼 하루하루를 새 나가면서 행정통합과 관련된 이런 일들을 추진한 2026년은 저희 광주 전남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의 지방 분권과 관련된 여러 기록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될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도민들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정책적인 결정을 지지와 공감대로 수용하면서 이후에 선통합 후조정이라는 대전제를 수용을 했다는 점이 매우 의미가 있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특별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 입법화의 노력을 통해서 지금의 출범 준비가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그 사진 자료들을 쭉 모아가지고 1월 1일부터 저희 3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시기까지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도를 입법화하고 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여러 조직적인 대응들이 우리 지역 안에서, 그리고 중앙정부의 어떤 지지를 통해서 정리가 됐고요. 그 과정에서 국회를 포함해서 지역사회 안에서도 27개 시구군을 저희가 순회하면서 여러 공청회를 통해서 통합이라는 정책 결정에 대한 의견들을 묻고 듣는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총 408개 조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3월 1일 본회의 통과 이후에 또 3월 안에 저희가 70여 개 조항의 시행령 작업까지를 마쳐서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고요. 이 이후에 이 제도라는 것이 자치법규 정비라든가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통합특별시가 7월 1일 출범을 하게 되면 저희는 7월 1일부터 우리 안에서의 조례로 위임된 여러 사안들을 명문화시켜야 되는 통합특별시 의회의 또 롤이 상당히 중요하게 7월 1일부터 시작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법의 특징을 보면 당초에 저희는 이 특별법의 구조가 산업특례, 경제특례, 또 규제 자유화와 관련된 공간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권한을 이양받는 형태의 3편에 해당하는 내용에 방점을 많이 두고 작업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령에서와 같이 통합특별시의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행정통합에 방점을 둔 특별법으로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실제적으로는 이 통합이라는 것이 어떤 통합특별시를 만들 것이냐의 실질적인 동력에 해당하는 3편의 각종 특례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특별시라는 정책 결정을 하게 된 또 결정적인 요인에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4대 인센티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4대 인센티브를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통합특별시는 전남과 광주가 통합된 지자체를 만드는 것 이상의 국가적 위상과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 오늘 포럼의 또 중요한 취지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재정 지원입니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연 5조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이 주는 구조의 인센티브를 가장 강력하게 어필을 했었던 동력인데요. 지금 현재 국가 차원에서는 이 재정 지원을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떤 그릇에 담아서 어떤 용도로 쓰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금 설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 양연구원에서도 이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재정 분권적 시각에서 이것을 최대한 포괄적으로 자유롭게 우리의 특례를 이 재정에 담아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 재원 분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합특별시의 위상 강화입니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이라는 것으로 다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요. 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새로운 자치단체의 유형으로 통합특별시라는 것이 특별시 다음 순서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통합특별시란 무엇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이라는 비교군 정도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통합특별시는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자기 완결성을 갖는 지방정부를 지향하는 지자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공공기관 우선 이전입니다. 앞에서 통합특별시의 위상 강화는 권한 이양을 통해서만 실제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권한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 기관들도 같이 이전하는 패키지 인센티브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을 만드는 산업 활성화가 이어집니다. 통합특별시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 전남이 합쳐졌을 때 현 시점에서 규모가 이런 형태로 이제 커지게 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라는 것은 통합특별시의 첫 번째 형성된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 제도적으로는 새로운 자치 유형이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지자체의 격상된 지위, 고도화된 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자율성이 보장돼야만이 이 통합특별시의 격상된 지위라는 것이 실체화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공간과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정의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광역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중요한 내용이 정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광역생활권과 관련된 그 기반은 이 대도시 이 행정을 해왔었던 광주광역시와
자치구간의 기능의 절충에 해당하는 연합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었지만 추후에는 저희가 기초지자체 간에도 서로 연합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 또 지자체 운영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중간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합특별시는 두 개 기존의 지자체가 폐지 후에 통합된 형태로 새롭게 그 행정구역을 재편성하는 설계를 갖고 있고, 특별법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앙으로부터의 권한이양을 대폭 가져오는 통합특별시도 있지만, 통합특별시는 27개 시구군의 기초자치단체로도 자치권을 또 이양을 해야 되는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적 분권체계를 실천해야 되는 과업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의 위상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핵심 쟁점과 전략적 대응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 2일 행정통합에 대한 그 공동선언 이후에 지금까지 현재까지 쭉 공론화를 통해서도 그렇고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도 그렇고 나왔었던 여러 쟁점들을 모아서 키워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 이제 저희가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이 통합특별시를 준비하는 과정은 기록이 백서로도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록을 최대한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전부 모아서 우선 키워드로 뽑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그 핵심 쟁점은 이렇게 빨리 통합특별시라는 것이 이 정부의 4대 인센티브와 현재 지방소멸이라든가 지역의 위기 대응을 통해서 지역을 다시 한번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선택이다라고 했지만, 이 통합이 됐을 때 우리가 많이 선통합 후조정이라는 전제 하에서 묻어뒀었던 여러 쟁점과 갈등이 통합과 함께 수면 위로 올라올 겁니다. 이랬을 때 통합특별시민, 그러니까 특별시민들이 행정통합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이 갈등과 쟁점의 분위기를 먼저 경험했을 때 통합특별시는 성장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상당한 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맨 처음 중요한 것은 통합의 효능감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을 통해서 그렇지 이렇게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합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저희가 선차적인 체감형의 정책들을 통해서 통합의 신뢰도를 빠르게 확보해 나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치 기반의 고도화입니다. 아마 통합특별시가 출범이 되게 되면 저희 특별법에 보게 되면 국무총리 산하의 지원위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미션들을 권한이양을 비롯해서 다양한 일들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특별시장님께서는 통합특별시 안에 쟁점과 과업을 끌고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축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것이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이양에 대한 롤을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테이블에 앉았을 때 이 권한이양이라는 것과 특례의 실제를 가져올 수 있는 선제적인 조건들에 대한 협상과 그것을 또 관철시키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과정에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이 408조의 특별법이 갖고 있는 한계들을 바로 개정 작업을 통해서 관철시켜 나가는 작업이 처음부터 진행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워낙 빠르게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만나는 분들도 통합특별시에 대한 정보의 온도차가 상당히 큽니다. 이 체감이 되는 지점이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가 어디서든 내용과 형식에 상관없이 열리면서 통합특별시와 관련된 내용들이 말 그대로 저희가 요새 유행하는 드라마 보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담론의 주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이 시민 주권정부라든가 또 읍면동의 자치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모든 이 쟁점들의 갈등을
거버넌스를 통해서 상생 협력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고도의 전략화된 수기 체계가 출범 전에 구조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권역별 균형 발전을 비롯해서 세계청사, 이 세계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법안에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어찌 보면 맨 처음 갈등의 쟁점이 될 것이 이 청사 활용과 관련된 지점일 텐데요. 이것에 대한 전략적 기능 배치를 통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구조를 상생 협력의 에너지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기능 중심의 전략적 배치가 좀 필요하다. 여기에 스마트 행정과 관련된 시스템 구축도 함께 동반이 돼야만이 거리의 시공을 초월하는 행정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입니다. 실은 통합특별시는 대도시 행정과 광역 농촌 행정을 갖고 있던 도가 합쳐진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그 기존 행정 정책과 관련된 쟁점들을 모아서 이질적인 것들을 지금 정리하는 행정 정책 통합 TF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현장에서 이 이질성을 극명하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질적인 것이 나쁜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기존의 지자체는 도시 기능에 적합하게 또 도 기능에 적합하게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질성을 다양성 차원에서 인정하면서도 통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서 특별시의 고유 브랜드화시키는 이런 정책적인 접근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균형 발전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그 소외와 박탈감 또 지역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불이익 배제 원칙이라든가 낙후 지역 우선 지원의 원칙이라든가 권역별 균형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균형 발전 기금을 형성하고 균형 지표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 이것이 밸런스 있게 맞춰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통합특별시가 당분간 미션으로 중요한 미션으로 가지고 갈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의 초반부터 오픈을 하면서 수기를 통해서 내용들이 선택적으로 참여적으로 결정이 될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아래 이제 저희가 광역이라는 것에 얘기가 나오게 되면 늘 풀뿌리 자치가 위축될 것이다라는 것이 언제나 등장하는 대칭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구 내 읍면동 차원의 자치단체 자치권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과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또 행정 역량의 한계가 초기에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라는 이런 우려들을 해소해내는 이런 그 조치들도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권한이양과 관련해서는요, 현재 특별법에서는 44개 핵심 조문에 해당하는 부분에 다음과 같은 유형의 권한 이양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시를 들어보자면은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에 이제 8차 개정 계획에 수립된 것처럼 이 여러 10여 년간의 절차를 거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별화된 그 이양이 아니고 포괄적 이양과 그 다음에 이양에 대한 강제성이 중앙 단위에서 진행이 돼야만이 기간과 방식에 대한 강제성이 명시가 돼야만이 이 특례라는 것이 실질화될 수 있다. 권한이양이라는 것이 실질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의 범정부적인 지원이나 정치적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특별시 의회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대의성의 균형이라든가 입법권의 실질화, 집행부 견제 협치 기능을 비대해진 특별시의 견제 협치 기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설계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이 그림은 완결된 그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과 시청과 행정과 시장의 새로운 혁신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의회가 27개 시구군과 협력을 통해서 양축을 이루면서 이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각종 위원회와 행정협의회 심의에 대한 내용들이 개별적으로 굉장히 흩어져서 포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 여기에다가 또 각종 계획들을 또 수립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요. 이것들을 쭉 나열을 해봤을 때 어떻게 상호 연계시켜서 정합성을 가져가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이 배치만 지금 해놓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보면 국무총리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중앙의 권한과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어떻게 통합특별시가 이양받을 것이냐 하는 미션, 그리고 보충성의 원리에 의해서 자치권, 기초자치단체로 어떻게 권한과 자치권을 가져오면서 동시에 통합특별시가 수행해야 될 광역행정의 기능을 또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이 협의적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구조가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통합특별시에서는 이 광역생활권 또 넓은 의미에서의 광역연합이 특자체로도 구성이 돼야 되는 구조가 있는데 이 나중에 이제 군 단위가 어떤 형태의 기능을 함께 연합을 해서 통합 내지는 기능적 연대를 가져갈 것이냐 하는 롤을 정리가 돼야만이 특별시의 기초자치단체로의 자치권 이양이 또 설계가 되는 이런 선차성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시민주권특별시민위원회 뭐 이렇게 가칭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시민의회 회의라든가 의회가 아니고 회의라든가 이런 구조들을 어찌 보면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해서 의회에서 이런 수기 내용들을 받아가지고 입법화시키는 과정이 상호 견제라든가 갈등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숙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쪽으로는 저희 통합특별시는 계속 성과평가를 요구받을 겁니다. 그래야만이 재정도 안정적으로 올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평가와 갈등관리 조정에 대한 그 미션을 명확하게 통합특별시 적어도 민선 9기에는 조직적으로든 기능적으로든 명확한 구조화를 통해서 세팅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 통합특별시 7월 1일 출범을 앞두고 오늘 그 굉장히 포괄적으로 쟁점들을 좀 전달드렸습니다만 이후에도 하나하나를 두고 저희 광주 전남연구원이 여러 그 국내외 지식인들을 또 모아서 저희가 통합특별시 안에서 새로운 실험들이 내실 있고 혁신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